몰랐던 이야기대로 넘어가기 전에 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풀고 가시죠. 자, 북한 김정은이요. 최근에 북한군 영정 앞에서 또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정은이 뭐 이런 게 일종의 감성 정치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이 감성 정치를 위해서 땡땡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땡땡땡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또 울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북한군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린 건데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저렇게 영정 앞에 영웅의 메달을 하나하나 달아줍니다. 본인이 파병을 보낸 건데도 말이죠. 자, 그런데 낮은 칸까지 직접 메달을 달고 흰 꽃을 바치고 또 묵념하고 유족들과 고개 숙여서 인사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자, 저 영상 속에서 보면은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또 위로를 하기도 하는데, 자, 저 김정은의 모습, 그러니까 북한군 전사자 유해가 송환됐을 그 당시에도 저 때뿐만이 아니라 그때도 계속 눈물을 또 보였었어요. 그렇습니다. 22일 날 그 공개된 표창 수여식 이전에 8월 1일 날 전사자 유해가 평양 순환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저때 당연히 김정은이 많이 울었습니다. 옆에 지금 김영복 상장,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총책인데요. 뭐 엉엉 김정은을 붙잡고 울 정도로 뭐 당연히 북한군의 그 장성이니까 자기 부하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이제 애도를 표하고 이러는 건 있는데요. 김정은이 전날 좀 과도하게 눈물을 보이는 이런 액션을 취했습니다. 김정은이 이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전사자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파병, 전 사상자 대규모가 발생한 거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도 좀 무마하려는 의도도 드러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독재자가 본인 욕심에 러시아로 북한군은 본인 군들을 다 파병 보내놓고 아니 본인이 왜 자꾸 우는 거예요? 뭐 한 11,000명 정도 갔는데 그중에 30% 정도 사상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적지 않은 희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나름대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전쟁이 정당한 전쟁인가, 그리고 부모를 둔 자식의 마음은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명분 없는 전쟁에 알지도 못하고 가서 전사를 했다 하면은 우선 당연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정말 뭐 비통해야 할 만한 일이고,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참전의 정당성, 이게 흔히 말하는 영웅화 작업이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김정은이 결정한 이런 참전 자체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내부 결속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민심 이반을 막는 그런 행위다라고 보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더군다나 저렇게 모든 그 방송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은 100% 다 의도를 갖고 매우 정교하게 연출됐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성 확보, 거기에 내부 결속까지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을 주셨는데, 내부 결속, 그러니까 저 김정은의 눈물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통한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김정일 시대와 비교를 했을 때 김정일은 전혀 모습을 주민들에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김정일이 정말 살아있는지조차 궁금해했었거든요. 그러나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주민들 앞에 모습을 공개하는 행사가 정말 많이 있었고요. 또한 굉장히 시적절하게 눈물을 보이면서 일정 부분 특히나 어떤 평양이라든가 혹은 어떤 김정은 통치체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0대를 중심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꽤 괜찮은 지도자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일정 부분에서는 김정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김정은이 이런 본인의 눈물이 통한다는 걸 좀 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계속해서 공개석상에서 수시로 우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김정은의 우는 장면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영상으로 보시죠. 저희가 몇몇 장면만 추린 겁니다. 저 때가 노동당 창건 75주년 군사 퍼레이드 연설 중인데 저렇게 안경을 벗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의도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 자리도 그랬고요. 2015년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빈소를 찾았을 때도요. 저렇게 또 울먹입니다. 저 때도 울어서 또 화제였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에 수산사업소라는 곳을 찾아서 저기서도 또 웁니다. 김정은이. 자, 이렇게 몇몇 장면만 저희가 추린 건데도 상당히 공개석상에서 많이 우는 겁니다. 우리 박 교수님이 설명대로 다 정교하게 계산이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김구엽 보좌관, 예. 김정일 장례식장에서는 5일 내내 또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독재자가 21세기 독재자가 저렇게 좀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도 흔치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독재자 통틀어서 김정은만큼 저렇게 눈물을 자주 보이는 독재자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 김정일 장례식 때 영상인데요. 네. 저도 김정은의 얼굴을 저때 처음 제대로 봤거든요. 당시 베이징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이고 예. 함께 유학을 하는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저런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에게 지도자란 아주 권위가 있고 주민들은 감히 다가설 수도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리감이 굉장히 느껴졌었는데 네. 김정은이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펑펑 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종의 저 사람도 인간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당시 화제가 됐었고 네. 그런 장면에서 김정은도 이게 좀 먹힌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뒤로부터 자주 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독재자지만 그래도 인류애가 좀 있어 보이게 할 수 있다, 눈물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김정일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제 기억이 맞다면 김정일은 공개석상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우시프 스탈린도 운 적이 없었고요. 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운 적이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자기 3선이 결정되는 시기에 그 지지자들 앞에서 살짝 울먹인 정도는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 눈물이라는 것은 독재자가 약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라도 보이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데 김정은은 그와 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아버지나 측근의 죽음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군사 퍼레이드 연설 중에는 도대체 왜 울었을까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당시에 그 이유를 김정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과 또 영웅적인 헌신 때문에 그 감사의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어요. 코너 속의 코너로 김정은의 눈물 버튼 이거 건드리면 터진다 이 얘기예요. 첫 번째 엄마라는 겁니다. 아니 눈물 버튼이 엄마. 그러니까 엄마 얘기가 나오면 운다 이 얘기인가요? 11년 만에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아주 펑펑 울었죠. 그러니까 손수건까지 준비를 해와갖고 그 유명한 그 장면인데요. 네.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분명히 있을 저때요? 겁니다. 예, 저희 유명한 장면이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은의 어머니는 고용이고요. 고용이는 그 사실 뭐 잘 알려진 겁니다. 북한은 정말 명백한 계급 사회이지 않습니까? 네네. 계급 구성된 계급 중에 고용인은 제1교포 출신이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 북한에서는 이걸 째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이 자기의 그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고용일을 지금 굉장히 숨기고 있었고 김일성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끝까지 그 고영위에서 난 자식들 김정철, 김정은 또 김여정까지 뭐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산에 뭐 주로 있었다 해갖고 고영희 같은 경우에 원산댁이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런 어린 시절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있었고 네. 그것이 일종의 상처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머니 대회에서 나온 눈물은 다른 거랑은 조금 다르게 자신의 어떤 감정이 좀 더 배어 있다라고 볼 네네.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저 울음을 보면 다른 울음이랑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이건 약간 흐느낌이 있고 정말로 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연출에서도 좀 다른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저거는 진짜 우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예. 자 그러면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김정은의 엄마의 존재가 그동안 계급 출신 때문에. 네.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유방암으로 사망했잖아요. 맞습니다. 김정은이 20살 나던 2004년에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서 예. 쓸쓸히 사망을 합니다.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죠. 자식을 북한 최고 권력자로 만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2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은둔을 강요받았고 한 번도 공개적으로 퍼스트 레이디 대접을 못 받은 엄마에 대한 어떤
원망, 그리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래. 네. 이래서 아마 부인 이설주를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부인 이설주 동지 이래서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시키고 자기가 이제 같이 수행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동행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 것 같은데요. 고용이가 이제 저렇게 유서남으로 숨지면서 네. 김정은이 거기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위스에서 이남 일녀를 유학시키면서도 엄마를 이렇게 자주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때 네. 따로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또 엄마가 죽은 뒤에도 조용히 이제 관에 실려가지고 평양으로 돌아와서도 제대로 그냥 소식 없이 이렇게 묻혀야 했던 그랬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애틋함이 작용한 것 같고 그런 어떤 모성,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틈만 나면 자꾸 울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이 평양만큼이나 아끼는 곳으로 유명한 그 원산, 그 유명한 원산을 이렇게까지 아끼는 배경에도 이게 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박원곤 교수님 설명에서 예.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고용이의 별명이 원산댁이라고 합니다. 저 고용이가 김정일과 친하게 지내고 김정일의 총애를 받던 시기에도 공식적인 부인이 존재했기 때문에 네. 대놓고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는 주로 원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을 보냈고 실제 김정철을 임신했을 때도 김정은의 형이죠. 김정은 형을 임신했을 때에도 원산에서 출산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원산에서 주로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원산 사랑도 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그러면 두 번째 눈물 버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눈물 버튼은 컴플렉스. 아니 이영조 선생님, 네. 컴플렉스 때문에 운다는 게 그럼 어떤 컴플렉스가 있길래 이게 눈물까지 흘린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상당히 그 감성적이고 여러 가지 또 내부 자아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부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엄마의 그 예술적인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런 강한 이런 어떤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네. 연약한 면이 이제 내비치면서 그게 눈물로 이제 자꾸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나르시스트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가끔 보면 예. 세상 다 잃은 사람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회의석상에 앉아 있거나 특히 그 헤어스타일을 네. 윗머리를 완전히 눌러가지고 무슨 좀 이상한 헤어스타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때 보면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불안정한 부분 네.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게 있고요.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뭐 인민들을 위해서 내가 잘해준 게 없는 것 같다. 또 어떤 대남, 대미 이런 거에 대한 좌절감 이런 네. 것들을 또 이런 어떤 눈물 이런 것들로 표현하면서 뭐 미안하다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건 사실 독재자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렇죠. 독특한 측면이거든요. 그럼 세 번째 또 버튼이 있대요. 버튼이 여러 개네요. 세 번째 버튼 뭐가 있습니까? 자아도취.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랑 혹시 비슷한 맥락인가요? 무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독재자들은 이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아도취라는 것은 독재자가 흔히 모든 국가의 일 혹은 뭐 나라 밖에서 혹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하고 내가 뭔가를 해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식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난관이라든가 뭐 군사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게임을 하듯이 하나하나 퀘스트를 완성해 나갈 때마다 느끼는 그 도취감을 눈물로서 해소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뭔가를 해냈다라는 네. 뿌듯함이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눈물을 활용한 일종의 감성 정치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김정은은 영화를 또 활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영화 장면 하나 보겠습니다. 유복자를 가지고 이 겨울에 어디 갔어? 부대 곁에서 해산이라도 하고 떠났으면 좋으려나. 우린 한날 한시에 원수놈들에게 남편을 잃고 서로 의지해서 살자고 했는데 옥심이 이러지 마. 헤어질 때 울면 다시 못 만난대. 우린 웃자. 혼자는데. 아니, 생의 흔적, 이게 무슨 영화예요? 89년에 만들어진 2부작 영화고요. 저도 네. 북한에 있을 때 한번 봤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음. 해당 영화의 내용은 겨울에 어디
그 여주인공이 남편이 해군입니다. 군인으로 나오고요. 네. 남한군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잃었는데 이렇게 뭐 좌절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남편의 어떤 그 유언대로 정말 농사일을 열심히 해서 여성의 몸으로 뭐 관리위원장, 즉 네. 관리직까지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 저 영화가 왜 지금 북한에서 주목을 받고 있냐면 김정일도 저 영화를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즉 진정한 애국자란 뭔가 바라는 게 아니라 국가와 어떤 뭐 사회에 대한 헌신 이것을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저런 애국자다라는 그런 북한판 어떤 애국자를 표현하기 위한 영화고요. 근데 실제 저 분은 한순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1998년에 숙청당합니다. 북한에서. 그러다가 2000년에 복권이 되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걸 이제 김정은이 활용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노동신문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은 옛날 영화들, 즉 과거의 어떤 애국심을 강조하는 영화들을 띄우면서 북한 사람들한테 어떤 국가에 대한 혹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식으로 영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이런 눈물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 설명대로 고도의 계산된 눈물일 수 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의 눈물에 약해지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그러니까 혼자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 교수님, 너무 많이 울었어요.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혼자 안 운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우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보여주니까 아는 거죠. 정말로 슬프고 정말 가슴 아프면 혼자 울 수 있는데 네. 꼭 그렇지 않고 공공 장소에서 다 보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운다. 그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북한을 일종의 극장 국가라는 표현을 쓰죠. 네. 와다하루키 교수가 일본의 동경대 명예 교수가 이미 얘기를 한 건데 모든 것들을 다 연출해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좀 전에 영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김정일 시기에 아주 영화를 활용해서 네. 또 혹은 아주 대규모 그 매스게임 아리랑이라든지 예. 그런 걸 통해서 일종의 서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건 김일성부터 시작된 서사인데 예를 들어 김일성의 가장 유명한 서사는 1930년에 팔치산 투쟁을 했다라는 네. 그것을 지금까지도 이른바 총대 철학이라는 것으로 그 열병식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작은 총 2자루를 갖고 싸워서 지금까지 제국주의를 무찔렀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서사를 만들었는데 그 서사에 김정은이 보여주는 건 지금 눈물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정말 저게 진정한 눈물이냐? 저거는 아주 연출된 것이고요. 오히려 수령이라는 인물을 김정은 시기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그것은 애민주의 사상의 일종인데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민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수령이 하늘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닌 주민들과 그렇게 친밀한 존재라는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저는 보여주는 연출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김정은의 눈물에 약해지면 안 되는 이유. 그 손수건 준비는 필수라는 건데 이쯤에서 퀴즈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러니까 김정은은 감성 정치를 위해서 땡땡땡을 준비한다는 건데 정답이 뭔가요? 정답 띄워주시죠. 정답은 손수건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이 매번 울 때마다 손수건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치밀한 준비가 사전에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 장면을 또 정확하게 북한의 카메라들이 포착을 하고 있죠. 김정은 행사할 때 보통 카메라맨들이 한 10명 정도 동원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찍어서 잘 편집해서 내보내고요. 책상 위에 손수건이 놓여 있는 부분, 또 김정은이 손수건을 꺼내서 닦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연출하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는 사실 무오류의 수령 이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네.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실수도 하는, 울기도 하는 이런 지도자로 연출을 함으로써요. 주민들이 우리 김정은 장군이 인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안 될 때는 저렇게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이러는구나. 불쌍하다. 네. 동정심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영조 수장님, 그런데 이영조 수장님이 남다르게 또 분석을 하셨을 때 이거 김정은의 우는 게 퍼포먼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장면이 있다면서요? 네, 아이들을 안아서요. 전사자 유족들을 안아서 울 때는 조금 그냥
일부러 짜내는 듯한 울음이었는데 정말 눈물을 찔끔 흘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추모의 벽이라 그래서 101명의 북한군 전사자들의 사진을 다 걸어놓고요. 예. 하나하나 훈장을 달아주는데 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저 거구가 제일 밑에 숙이고 네. 처음에는 하나하나 걸어주다가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무릎을 한 번 굳혀서 2개씩 달아주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나서 하다가 예. 결국은 휘청 하고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70이 넘은 북한군 원로 박정천이 서둘러 달려가서 부축을 하는데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저 상황이 네. 진짜 눈물이 찔끔 나는 순간이었고 어떤 녀석이 이거 네. 내 체형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냐.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모심 사업, 수령을 모시는 이 자세가 안 돼 있다 해가지고 아마 좀 혼쭐 좀 났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북한 전문가인 또 이영조 소장의 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네. 또 김정은의 체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시고 마지막엔 체력이 예. 고갈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이 눈물을 좀 믿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는 눈물을 흘린 뒤에는 피해 숙청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나서 피해 숙청을 감행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예. 김정은의 눈물을 5번 5일 내내 흘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김정일과 함께 김정일의 시신을 운구했던 운구차 8인방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들 중 대부분이 숙청당했습니다. 그래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하도 숙청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이름을 네. 외우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12년 집권한 지 정말 몇 개월 되지 않았던 시점부터 숙청이 시작됐는데요. 리영호 당시 북한군 총참모장을 숙청을 시작으로 인해서 2013년에는 우리가 다 아는 장성택 숙청부터 네. 현영철 정말 북한 내 고위 관료들은 군부 경제 당할 것 없이 줄줄이 숙청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숙청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러면은 박원근 교수님,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전해드렸지만 이제 푸틴, 시진핑, 김정은 테난만에서 다 만난단 말이죠. 근데 이 이후에도 전사자들 보면서 저렇게 펑펑 울었지만 김정은이 또다시 푸틴 쪽으로 추가로 파병할 수도 있겠어요. 이미 공병부대 파병 얘기는 됐고 실질적으로 발표가 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한 6천 명 정도의 가능성이 있죠. 물론 공병부대는 전투부대는 아니고 쿠르스크 지역의 재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사자가 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예. 볼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이미 파병해서 사상자가 나왔고 북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이 있죠. 저는 전반적으로 김정은의 이런 눈물 정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 진짜 효과가 있을까? 네. 그것을 볼 수 있는 건 작년에 나온 우리가 북한 주민 사회 경제 실태 인식 조사 보고서를 보면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 중에 20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50% 미만입니다. 예. 그 의미는 그만큼 김정은의 저 눈물 정치 자체가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김정은은요. 저희가 눈물 얘기해봤지만 눈물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보좌관 설명대로 이전 독재자랑 좀 다르게 다양하고 또 과장된 이제 표현들을 좀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는 건데 그 의도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희입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기쁨을 표시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사일 쏴서 성공했을 때 너무 좋아합니다. 예. 군부 담당자를 막 어부바해가지고 네. 돌아다니고 맞담배 피는 것도 허용하고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남북 정상회담 하는 이런 상황에서 좋아하네요. 네.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마치 좋은 장난감 사줬을 때 애기들이 좋아하듯이 그런 느낌을 갖죠. 또 남북 정상회담, 지금은 남북 관계 관련해 가지고 불그락불그락 하고 있지만 저 때만 해도 개방적 지도자 이미지, 또 남북 관계 개선을 어떤 추진하는 이런 리더십을 공개하기 위해서 저렇게 좀 활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저런 것들이 이제 김정은의 어떤 눈물과는 또 다른 네.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희노애락 중에 노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분노할까? 자, 보면 김정은이 2023년에요. 간석지 사업 중에 한 피해가 발생을 하니까 관련자를 거칠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일본세로 국가 경제 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하시면서 호흡을 맞출 줄 모르는
정치적 미숙아들, 경종을 경종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지적 가능아들. 저 때뿐만이 아니에요. 계속 분노는 많았었어요. 많습니다. 사실은 아까 김광혁 보좌관이 얘기한 것처럼 예. 장성택 처형 때도 책상을 이렇게 막 내리치는 분노하는 모습을 표출한 적이 많이 있고요. 2017년 같은 경우에도 저때도 막 삿대질하네요. 삿대질하고 예. 그 잘 참모들 옆에 세워놓고 뭐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눈물로 봐서 그 얘기가 많은 것 같지만 네. 저렇게 화를 내는 장면이 훨씬 많고요. 2017년에도 미사일 시험 발사 후에 군 지휘부를 그걸 거칠게 질책하는 그런 것들도 다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MBTI를 한번 보면은 ENTJ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ENTJ요? 예. 그래서 ENTJ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화를 내거나 혹은 우는거나 그게 다 연출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ENTJ 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세 번째, 경로하는 김정은을 봤으면 애도 봐야겠죠. 애.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 유독 좀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슬퍼만 해야 될 건 아닐 것 같기도 그렇죠. 이 슬픔은 또 눈물 흘리는 슬픔이 아니라요. 네. 화를 내고 경노하는 슬픔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작년 여름 신의주에서 수해가 나가지고 현장을 방문한 이런 영상인데요. 특히 김정은이 이 재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재난의 경우에는 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또 입소문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요. 특히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담당 간부들에 대한 아주 강한 질책, 이걸 통해서 최고 지도자인 자기한테까지 불똥이 튀는 거를 좀 피해 가려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코로나 걸렸다, 뭐 이런 걸로 해서 네. 좀 빠져나가려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렇게 김정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박원공 교수님, 지금까지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은 뭐 한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감정 기복이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게 다 의도된 개선일 수도 있어 보이고요.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상당히 의도적인 계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김정은 시기가 3대 세습이지 않습니까? 3대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른바 장자가 아니잖아요. 네. 어머니 아까 말씀 것처럼 김정은의 엄마 자체가 고용이라 해서 굉장히 성분이 안 좋고 북한 사람 주민들 대부분 그 사실을 모르죠. 그렇다면 더 자기 권력 기반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고 정통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하니까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오늘 뭐 계속 말씀드리는 눈물로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일부고요. 대부분은 강권 통치가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눈물에 대해서 정말 호응을 하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여전히 자신들의 진정한 감정을 표출할 수 없는 사회가 네. 바로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김정은식의 감성 정치 언제까지 북한 주민들한테 통할까요? 80년 동안의 어떤 포갑 정치라든가 또 고도의 세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 상당수 저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거는 분명하지만은요. 외부의 정보를 철저히 차단한 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북한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 정보라든가 바깥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눈뜨는 순간 김정은 정권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변할 것 같아요. 실제로 2023년, 2024년 이렇게 정말 얼마 안 된 시점에 넘어온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김정은의 저런 행위에 대해서 우는 건 알겠는데 그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대목마다 눈물로 이렇게 퉁치려고 하거든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젊은 세대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김정은의 눈물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